자, 역시 한 2, 3분만 딴 얘기하고 수업할게요. 우리가 어제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전국연합학력평가예요. 이제 보통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를 필요는 없지만,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3학년 6월, 9월 시험을 모의고사라고 부르고요. 원래 이름이야. 나머지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 알겠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써 있을 거예요. 달라.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내고 주관하는 거고, 일반적인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다르다.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우리가 수능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현지 교사들이 문제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시험들은 전부 다 현직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조금은 성격이 좀 달라요. 좀 달라. 일단 그래서 그거 하나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뭐 속상해 하거나 뭐 기분 나빠야 될 상황에서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건데, 굳이 그러지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뭔가 알고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조금은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어제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죠, 사실. 일반 시험은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교시 되면 다 끝나는데, 어제 3시 20분까지 어쨌든 되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집중하느라고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채점하기 전에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고 고생한 자기 자신한테 고생했다고, 또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고생했다고 일단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 결과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잖아.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거 아니거든. 꽤 많은 학생들은 중간에 이렇게 엎어져 자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늦었지만 어제 시험 봤다고 고생했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자기가 뭐 정시로 갈 건지 또는 뭐 수시로 갈 건지 명확하게 정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있어요. 1학년 때 성적을 봤더니 나는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거든요. 그것도 최저 등급 없는 걸로 대학을 많이 가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수능 볼 때 한 반에 한 3명, 4명은 수능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 점수가, 학력평가 점수가 사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시험이다 보니까 보고 나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나쁜 경우가 훨씬 많거든. 시험 망쳤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정시로 가겠다 이미 마음을 먹었어.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인데 그냥 이게 시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다시. 자, 여러분들 혹시 모의고사 준비 얼마나 했니?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정말 속상하지.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 얼마나 했지? 딱히 하지 않아. 3학년들은 하죠. 자기 정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또는 이제 겨울방학 때도 2학기 중간고사 내심 대비해가지고 뭐 미리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어도 뭐 모의고사 잘 보겠다고 지금 준비하는 학생은 없거든. 혹시 있나요?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기분이 좋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기분이 나쁘고,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속상해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이성적인 합리화예요.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감정에서 벗어날 때 남 탓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뭐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렇지 않니?
준비 안 했잖아. 이 시험을. 내신 망치면 기분이 더 안 좋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필요한 지혜라 그래야 되나? 자, 옆길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요. 자, 여러분들 MBTI 되게 좋아하죠? 좋아한다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나만 하나? 자, MBTI 검사는 여러분들 활용하기에 참 좋은 지표긴 한데, 검사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MBTI가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하는 거잖아. 유형을 나누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성격은 뭐야? 쉽게 말하면 성격은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거의 바뀌지 않는 게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MBTI 검사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성격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본인이 임의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 나 옛날에는 E형이었는데 봤더니 I형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사하는 건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활용을 하려거든 뭔가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MBTI 검사는 굉장히 신뢰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타당도 좀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실제로 그래. 성격이라는 건 거의 바뀌지 않아.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자, 더 이야기하면 정말 수업을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조금 하고 일단 좀 일찍 마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짓느라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좀 빠르게 끝냈는데 여기만 복습을 좀 할게요. 위에 있는 내용은 딱히 복습할 건 없어서 풍수지리 복습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우리가 혹시 어제 시험에서 나왔니? 안 나왔니? 이거 아니면 뭐 생리지 아니면 대동여지도 나오거든요. 뭐 해마다 세 개를 다 내릴 수는 없고.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우리가 제작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연도는 조선시대 전기.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제 명나라 주려고 조선 건국했다고 그러려고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지도 가운데에는 중국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다.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대륙하고 비교하면 한반도 조선이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주체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약간 한자말보다는 그냥 국토에 대한 자긍심도 좀 볼 수 있다. 중화사상, 소중화사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데는 오랑캐인데 우리는 오랑캐는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보다 더 잘났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은 중국, 소중화사상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대륙이나 국가들이 분명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뭐 아프리카고 어디가 유럽이고 그런 건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당시 뭐 원나라, 몽골 제국, 유럽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뭐 이렇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천하도. 천하도는 안 했죠? 네, 이제 천하도 할게요. 천하도. 자, 천하도는 우리가 천하, 하늘 아래 세계 지도란 뜻이에요. 그냥 이름 자체가. 자, 이건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에서 제작했다. 국가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민간, 백성. 그러니까 누가 제작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백성들이 뭐 이거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 이런 비슷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념적인 세계 지도라고 돼 있는데 관념,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 이미지 이런 걸 관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가보고 뭐 거리를 재보고 이렇게 해서 제작한 지도를 실제로 측량해서 제작했다. 실측 지도라고 부르는데 얘는 실제로 측량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념적인 세계 지도다라고 뜻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서 뭐 자세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도의 중심에 역시 중국이 있어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당연히
중화사상, 중국이 사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안쪽부터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로 그려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봤더니,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은, 자, 우리가 한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중국이라고 써 있어요. 조선 백성들이 제작한 거지만,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도 당연히 임진왜란도 겪었고 일본이라는 애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인데 뭐 아프리카나 그런 건 백성들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국, 인도, 일본, 우리 조선 그 근처만 이렇게 네모난 땅 형태로 지도 가운데다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걸 내대륙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 세상.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 바다 너머에는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대륙, 외 대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는 또 바다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측, 나머지는 관념. 섞여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세계 지도와 달리 관념을 표현한 부분이 꽤 많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왜 도대체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걸리버 여행기 있죠? 걸리버 여행기 보면은 앞부분은 자기가 실제로 사는 동네 이야기야. 유럽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배를 타고 떠났다가 알아서 해결 좀 해주세요. 배를 타고 떠났다가 뭐 이렇게 소인국에도 가고 거인국에도 가고 그 뒤로도 계속 나라들이 이어지거든요. 뭐 여자들만 사는 나라도 가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세계 지도를 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겠죠. 이거의 동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책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산해경이라고 하는 오래된 동양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산해경. 자, 네이버 웹툰 중에 호랑이 형님이라고 있는데 보는 사람 있을 거야. 거기에 나오는 뭐 등장인물들, 산해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거지.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상상의 국가와 지명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뭐 크게 보면은요, 뭐 머리가 셋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삼수국, 머리 숫자. 그 다음에 여자들만 사는 나라 여인국,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만 사는 나라 모인국, 털모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포인트는 도교적 세계관, 산해경이 도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천원 지방까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천원 지방은 하늘은 둥글고 둥글 원자예요. 그리고 지방, 방은 네모나다 방자거든요. 땅은 네모나다. 이건 그냥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봤더니 중국, 조선, 일본 이 부분을 네모나게 표현한 건 그냥 땅덩이는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믿었던 거죠. 그리고 동그란 건 그냥 하늘은 둥글다, 세계는 둥글다. 천원 지방 사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반영되어 있는데 뭐 그린 것 같아요? 대충 그렸는데? 엽전. 그래? 통하네요. 자, 이런 것도 천원 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경회루는 네모난데 가운데에 일부러 인공섬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거. 섬은 동그란 형태예요. 천원 지방이에요. 그 다음 뭐 기둥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받침 돌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천원 지방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냥 천원 지방은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한숨 쉬고, 여기 한숨은 그 한숨 말고 한 띄고 쉼, 잠깐 쉬고 대동 여지도로 들어갈게요.
흔들어줘, 살짝. 야, 내가 거기까지 가긴 그렇잖냐. 악몽을 꾸셨군요. 왜? 왜요?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일부러 한국 TV를 너무 봐가지고. 그래서 지도 나왔는지 궁금했어요. 뭐 아까하고 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뭐 사회문화 우리 공부 이제 겨우 3주 했잖아. 이거 잘 봤느니 못 봤느니 물론 잘 보면 기분은 좋겠지만 못 봤다고 기분 나빠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겨울방학 때 예습했으면 모를까? 예습했으면 조금 이게 기대라도 하는데 예습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더라고요. 괜히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대동여지도로 들어갈게요. 그냥 우리가 지도 이름만 봐도 그냥 중요할 것 같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지도잖아. 천화도는 처음 들어봤겠지만 대동여지도는 알고 있는 지도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리교육과에 입학했더니 선배들이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20살, 21살도 참 어릴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름 보고서 야, 농담인 거지. 야, 너는 이름부터가 지리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김정우라는 실학자가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한 지도인데 과거에는 이제 약간 왜곡이 돼서 김정우가 뭐 우리나라 한반도를 여러 번 돌아다니고 혼자 제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오류도 되게 많아요. 어떤 오류냐면 실제로 가서 봤으면 절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거든.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간 왜곡된 건데 뭐 그것까지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까지 쌓여있던 축적된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 정보나 지도 제작 기술을 김정우가 집대성했다, 정리했다. 요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김정우 라는 이름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얘가 의미가 있는 건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죠. 알고는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 우리가 대동여지도가 전체 모양이 없네? 뒤에 가면 있을 거야. 뒤에 가면 있을 건데 얘가 대동여지도거든요. 나가? 그럼 여러분 혹시 대동여지도 실제 크기 한번 본 적 있어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4m.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연히 6m가 넘어가거든요. 교실에다 펼쳐놓으면 교실 절반쯤 되는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지도고. 어쨌든 이걸 김정우라는 사람이 집대성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외울 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지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용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가 딸랑 한 장이야. 그리고 이 큰 걸 사람이 막 손으로 베껴 적어야 돼. 베끼는 과정에서 오차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김정우는 이걸 제작할 때부터 그런 걸 감안해서 목판본으로 만들었어요. 판화. 나무에다가 지도를 새긴 거야. 그럼 나중에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됐어요? 그런데 그 큰 지도를 당연히 나무 하나에 새긴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판화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개로 제작을 한 거죠. 아무튼 목판본이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자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어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다. 분첩, 절첩에다가 이렇게 표시 좀 해두세요. 자, 분은 나눌 분자, 절은 접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건 자, 내가 맨날 사는 동네, 이제 선생님은 여기 고시촌에 살거든요. 나한테 고시촌 지도는 필요할까 별로 안 필요할까? 이제 여기서 지금 21년인가 22년째 살고 있는데 당연히 지도가 필요 없지. 맨날 다니는 길인데. 지도라고 하는 건 낯선 곳에 갔을 때,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 큰 지도를 4m, 한 6m쯤 되는데 이 큰 지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필요한 지도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게 대동여지도 전체 버전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지도를 잘랐어요. 20몇 개로 잘랐거든요. 됐어요? 자, 잘랐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또 가로로 되게 길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마저 자르면 너무 이제 헷갈리겠죠. 너무 조각조각 나니까. 그래서 이 가로로 긴 건 병풍 접듯이 접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팜플렛들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펼쳐서 보고, 옆으로 넘어가면 다시 넘겨서 보고. 그래서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다. 이걸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얼핏 봤던 대동여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잘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접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지도표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지도표에다가도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일단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 정말 지도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정교한 것도 좋은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 지도는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여기다 깃발 표시를 하고 색깔을 칠해요. 이건 뭐죠? 지도에서 학교잖아. 자, 수고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다리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광신고등학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본관 건물, 그 다음에 여기 D동 건물, 뭐 운동장 이렇게 다 그리지 않잖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써서 당연히 나타내면 지도가 훨씬 깔끔해지죠. 그리고 이런 지도를 따로 모아놓은 거. 지도를 보면 한쪽 귀퉁이에 보통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범례, 우리말로는 지도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굉장히 깔끔하다. 이 큰 지도를 만드는데 뭐 그냥 만들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정말 외우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고 설명할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것끼리 좀 구분을 하면 눈에 들어와요. 봤더니 직선에 가까운 선이 있고요. 가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뭔가를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있는데 얘는 조금 가늘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어떤 표시는 없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굵은 곡선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중간에 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도로는 가는 직선으로 표현하였다. 가는 직선. 자, 그래서 이런 표시들이 도로예요. 당연히 지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또는 물건을 싣고 가고자 할 때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르고 편리할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는 직선을 이제 도로로 표현을 한 거고요. 길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실제로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당연히 알면 좋잖아. 그래서 도로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방점이라는 걸 찍었는데 방점 한 칸의 간격은 10리, 10리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방점이라는 걸 찍었는데 방점의 간격은 10리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가에서 니은은 20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얘는 10리, 20리니까 20리보다는 가깝잖아.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죠? 자, 참고로 10리면 오늘날 거리 개념으로 얼마나 될까? 10리면 약 4km. 그래서 아리랑 가사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저주에 가까운 노래예요. 얼마나 이제 속이 상하면 10리면 대략 1시간 거리거든요. 멀쩡하던 사람이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주저앉으라고 저주하는 노래는 나의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10리가
4km, 1시간 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 고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처음이네. 정적이 이렇게 상태가 되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하천은 쌍선과 단선, 곡선으로 표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때는 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 간에 뭐 거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동이 잦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우리 쪽 동네 쪽 부산 쪽에 상륙해가지고 한양까지 쭉 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와서 봤더니 길이 너무 좁아서 군대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갈 수가 없고 거의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정말 되게 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병들이 중간에 치고 빠지고 일본 애들도 되게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의 길이 이렇게 너무 좁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물건을 나를 때도 당연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것들. 그때는 뭐 쌀로 걷기도 했으니까 무겁잖아. 그걸 육지로 나르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오늘날에도 가장 효과적인 운송수단은 배예요, 배.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그럼 물에 뜨잖아. 그럼 이제 쓱 바람만 불거나 아니면 뭐 노만 저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됐니? 그래서 하천을 표현할 때 배가 다닐 수 없는 조그마한 하천, 예를 들면 도림천. 도림천은 가는 곡선. 비와 같은 건 하천이 다닐 수 없는,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에요. 됐어요? 도림천 같은 것들. 자, 그런데 이제 도림천이나 여러 하천이 모이다 보면 한강 같은 하천이 있죠. 얘들은 배가 다닐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보니까 여기에 두 줄짜리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하천은 하천인데 배가 다닐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단선, 여기는 쌍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배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싣고 어딘가를 갈 때, 여기까지는 배로 가면 좋겠고,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르건, 말에 싣고 가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주 물어봐요. 쌍선이냐, 단선이냐. 맨날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가면 지형 단원에서 공부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산줄기는 굵은 선으로 표현했는데, 산줄기. 근데 중간중간 봉우리들이 있어요. 이건 산을 정말 표현한 거예요. 산 봉우리. 됐어요? 태백산맥이 쭉 이어지다가 금강산도 있고, 이어지다가 설악산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걸 표시한 거야. 근데 이제 얘는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정확한 해발고도가 있니, 없니? 해발고도는 뭐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건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산줄기가 되게 규모가 크구나. 그러면 이 선 굵기도 굵게 표시하고요. 산도 되게 높구나.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산하고 어떤 게 더 클까? 얘가 더 큰 거죠. 대략적인 규모를 표현했지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 수 없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오늘날 지도에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나 그럴 때 봤던 지도에는 논, 밭, 뭐 과수원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도에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거 표시하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은 알 수 없다. 그런 거 없으니까 실제로.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정리는 됐고요. 근데 우리가 지도표 잠깐만 볼게요. 지도표. 이제 이미 오래됐네. 한 5년, 6년 전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가 이 부분. 자, 이 가는 도읍지를 표시한 거다. 맞다, 틀리다? 도읍지. 자, 도읍지가 뭐죠? 한 나라의 수도. 쉽게 말하면 대동여지도에서 가가 서울이냐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리는 알아도 애들이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되게 속상하더라고. 자,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요. 읍치라고 써있어요. 고을읍자. 지방, 동네마다 당연히 중심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사또들이 있는 곳. 고을을 다스리는 중심지예요. 여기 읍치라고 써있는데 도읍지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읍치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서 그 되게 쉬운 문제를 꽤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거든. 근데 어떻게 학생들이 틀렸다고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읍치는 고을의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무성, 유성은 그런 중심지에 성곽이 있느냐 없느냐. 외적 방어를 위해서 뭐 나간읍성이나 해미읍성이나 그런 데 보면 성을 쌓고 그 안에 이제 관아 같은 게 있는 거거든. 그쵸? 성이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영아는 뭐 관악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참은 여러분들 역원제도라고 알아요? 역원제도? 한국사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조선시대 때 한양에 사는 임금이 동네 부산 쪽에 사는 이제 신하한테 뭔가 명령을 보내야 돼. 그럼 사람이 직접 편지 같은 걸 들고 가야 되잖아. 봉수대로 같은 건 정말 아주 간단한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거 하루 만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말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시설이 있는 거야. 그걸 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을 타고 아무리 열심히 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못 가. 중간에 자야 돼.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 숙박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걸 원이라고 불러요. 그 역원제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신림역, 봉천역 뒤에다 역을 붙이는 건 역이 교통수단하고 관련돼 있는 제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그래서 교통시설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봉수 같은 건 딱 봐도 봉수죠. 봉화대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딱히 다른 걸 뭐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뭐 물어보는 거냐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대동 여지도까지 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또 정리하세요. 대동 여지도.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몇 개만 이제 살펴보고 한 5분 정도는 일찍 끝낼게요. 자, 먼저 동국대지도 볼게요. 동국대지도. 자, 동국은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도 중화 사상에 담겨 있는 거거든.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잖아. 그냥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면 될 텐데 중국이 기준이다 보니까 동국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대지도, 큰 지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모양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얘의 포인트는 어쨌든 정상기가 제작했는데 지도 가운데 처음으로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사용했어요. 축척. 우리 축척이 뭔지는 알죠? 자, 우리가 지도상에서 요만큼이 실제로는 1km다. 이런 식으로. 지도상의 거리는 1cm인데 이런 걸 축척이라고 부르잖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다 보면 대동여지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축척도 대동여지도가 제일 먼저 썼겠지.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대동여지도가 처음이 아니라 동국지도, 다른 지도가 처음으로 축척을 썼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구 전후도. 얘는 좀 표시 좀 할게요. 지구 전후도. 얘는 왜 안 먹지? 지구 전후도. 왜 확대가 안 되지? 야, 속상하게 그러지 말고.
뭐가 문제지? 네. 지구 전후도. 자, 얘는 뭐 작년까지 수능 특강을 보면 여기 오른쪽, 왼쪽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내용 부분에 있던 지도예요. 나름 중요한 지도거든? 근데 왜 이렇게 구석으로 뺐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지구 전후도는 1834년인데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조선시대 후기예요. 그때 제작된 세계 지도인데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이제 서양의 지리 지식, 지도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학자가 제작한 거예요. 자, 사람 이름도 적어주면 좋은데 최한기라는 사람과 여기 김정호가 같이 만들었다고 보고요. 최한기가 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조선시대 실학자가 만든 세계 지도예요. 근데 얘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천원지방이라 그랬잖아요. 자, 천원지방.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입체로 봤을까? 아니면 평면으로 봤을까? 네모나타, 평면이란 말이에요. 마치 바둑판처럼. 그래, 평면이라고 하는 건, 평면이야? 평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선 같은 걸 그어보면 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됐든 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양 세계관에서는 지도 세계의 가운데에다가 중국을 표현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 지구는 구죠, 구. 자, 구의 표면에는 중심이 있어, 없어? 중요한 부분이 있어, 없어? 그냥 구의 표면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실학자들이 봤더니 지구가 둥글구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구나. 그래서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지도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정리할게요. 이름은 지구 전후도. 지구 전후도. 우리가 지구를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본초 좌우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설명했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반구, 서반구로 구분하는데 동반구, 서반구. 그러니까 지구를 지금 절반씩 나타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를 앞에서 봤다, 뒤에서 봤다. 이거 지도 2장이에요. 붙어있는 거 아니야. 2장짜리 지도예요. 지구가 구니까 이쪽에서 보고 그린 거지. 됐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경위선망이 있다. 경선과 이선이 있다. 자, 이건 나중에 세계지리 공부하면 자세히 설명할 텐데 경선과 이선 자체가 구체인 지구에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봤더니 수많은 이 선들 보이죠? 가로선, 세로선. 이게 경선과 이선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보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은 바다, 밝은 부분이 육지거든요. 자, 이쪽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여기 봤더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보이죠? 당연히 연도가 1834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지 이제 300년도 더 지났네. 당연히 신대륙 아메리카가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호넬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쪽은 지구 전후도 이렇게 해놓고 아메리카 대륙이 있냐 없냐, 뭐 공통점을 찾아라, 뭐 그런 문제가 흔히 나와요. 됐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궁금한 거